네, 안녕하십니까. 농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 컨설팅 교육을 맡은 조영덕이라고 합니다. 다음 같이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주로 이제 관련법과 양돈 현황 그리고 지역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악취란 무엇인가 우리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죠. 사람마다 다 감각공해가 다르고 그리고 다양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향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이제 악취라고 보는데, 우리 악취가 공정시험 방법이나 이제 악취방지법상에 악취란 이제 기차 상태에 혐오감을 주는 또는 불쾌감을 주는 냄새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복합악취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가지고 불쾌감이나 또 똑같이 그 혐오감을 냄새를 주는 냄새를 말을 하는데요. 악취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보시면 축산시설, 우리 지금 양돈농가 주로 돼지에 대한 그 사육시설의 면적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밀폐라는 정식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악취 관련법들, 유사 관련법들을 보시면 가축 분뇨의 관계에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2007년부터 한 15년 됐죠. 요 지금 방지법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가축 분뇨에 대한 자원화의 이용에 관한 촉진, 가분법이라고 보통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여기도 같이 악취의 저감 관리, 또 악취방지법,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시설이 배출시설 1번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악취에 대한 그 저감 대책들을 세워라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4월경에 22년 4월경에 축산법이 시행이 되면서 6월 16일 날 시행이 축산법 시행이 됐었고요. 축산시설에 대한 악취 저감 시설 의무화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법 시행령을 보면 같은 연도 올해 악취 저감 시설에 대한 부분이 강조를 하는데, 부속된 액비 2020년도에 지금 그 부속도에 대한 부속도 질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1년마다 농장의 규모나 이런 형태에 따라서 악취나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부속도에 대한 자원화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취에 대한 저감은 이러한 그 연소 흡수, 흡착, 응축, 세정 같은 산화 같은 이런 방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저감 시설에 대한 장비가 꼭 필수적이어야 되고요. 주로 우리 농가들은 아무래도 저비용에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그 밖에도 이제 녹색 기술, 보통 이제 특허받은 아니면 신기술을 받은 그런 시설들을 이런 고시에 따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별표 3호에 보면 소독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돼지의 경우에 사육업의 경우에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또 축산법 시행령에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이 2006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이제 10년 주기로 악취방지 시책이라는 게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벌써 2차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8년도에 농축산 관련된 악취 강화, 이제 사실상 규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축산 악취의 민원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본사의 축산시설의 돈사 형태는 이렇게 돼 있고, 분뇨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액비 발효조나 퇴비화조 이 정도의 경우가 있는데, 시설에 따라서 정화방류나 아니면 추가 시설이 갖춘 농가들도 있습니다. 퇴비의 살포에 대한 지역이 확보가 된다면 이런 차량이나 아니면 어떤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살포도 하게끔 돼 있고요. 이러한 농축산 악취 관리 강화를 밑으로 이제 관련 내용들이 2028년도까지 환경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책의 내용입니다. 축산 악취의 특성을 규명하고 기초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거기 축산에 맞게끔 어떤 적정한 저감 방안이나 사육 형태나 작업 공정의 형태에 맞춰서
2021년도에 이미 시행이 끝났고요. 역학조사라든지 환기 수준이나 물질 강도에 따라서 역학조사의 관계도 2021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과정에서도 퇴액비 처리 단계에서 악취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평가들도 21년도에 마무리가 됐고요. 악취 저감에 대한 기술 현장,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도 추진을 해서 다가오는 27년까지 완료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축산시설의 특성을 고려하면 악취 배출 허용 기준에 대한 측정 방법이 있는데 이게 올해 사실상 매뉴얼입니다. 축산시설에 대한 축종별 매뉴얼이 이제 도출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현행 방법에서는 5m 이상의 강제 배기구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은 있으나 축산에선 적용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부지경계에서 측정을 하게 되게끔 돼 있죠. 향후에는 배출구도 환기구나 강제 배기구가 있는 일정한 배출구 같은 경우에도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련은 이미 지난 한 3, 4년 전에 마련이 됐고요. 가축분뇨의 집중화 처리 시설에 대한 공동 확충이 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28년도에 단계적으로 이제 어떤 규제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의 내용을 요약하면 공공시설은 앞으로 2023년 12월 31일부터 그러니까 다가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요. 30ppm의 농도,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30ppm, 암모니아에 대한 농도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 규제 허용치는 30ppm입니다. 30ppm이 초과하게 되면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자원화도 마찬가지로 24년 12월 31일부터 그러니까 25년, 1년, 2년 정도의 텀이 있죠. 민간의 경우에도 25년도 이후가 됩니다. 사실 민간이라고 하면 우리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제 개별 농가들에 대한 규제도 한다는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양돈 농가의 경우에 축산 형태별 밀폐를 해라. 내년까지죠. 23년도까지 설치 기준을 마련을 하고요. 물론 여기에서는 대농, 특히 이제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대규모 농가라면 어느 정도의 일정 사육두수를 가진 농가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하절기의 실내 온도 상승 시에 창문 개방 이런 부분들이 악취 민원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밀폐를 권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권장이 될지 아예 이제 도입이 돼서 의무화가 될지는 사실상 이제 아직 미적일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축산에 대한 그 친환경 축산 모델을 내년까지 모델을 만들어서 깨끗한 농장이나 조성 확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도 담아 있습니다. 교육도 지금 같은 이런 교육이나 우수사대 확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시책이 끝나는 때까지 계속 유관 부서를 협동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ICT 기반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ICT 기반으로 해서 축산에 대한 냄새 모델링이라든지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알고리즘 관리 방식들을 도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테스트베드에 대한 구축 및 운영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26년도에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고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약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축산 농가의 유형별로 표준 지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마련이 될 것 같고요. 그런 표준이나 이런 기수 모델화를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대규모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분뇨 정화 처리 사업을 도입을 2025년까지 마무리한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미부숙도에 대한 퇴비 살포 대응에 대한 방안을 도입을 한답니다. 퇴비와 액비에 대한 부숙도 시험을 20년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자가 설치한 퇴비시설의 경우에 배출시설의 규모별로 1,500에서 또 1,500 미만일 경우에 부숙 중기 단계까지만 하냐 아니면
후 부속까지 완료가 된 상태까지 적용을 하냐. 예, 이 기준이 그 규모별로 나눠져 있고요. 그 규모에 따라서 부속도 검사도 주기도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규모를 연 2회까지 어떤 성적서를 마련해라 또는 1년까지 신고에 대한 자 여기서 허가는 일반 농장들을 얘기하고요. 일반 농장들을 얘기하고요. 신고는 이제 어떤 배출 시설을 이제 신고 의무화가 돼서 이제 어떤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됐을 때 여기 신고에 대한 농장들은 연 1회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허가 기준은 우리 양돈의 경우에는 양성화 사업이 끝났잖아요. 예, 그때 양성화 사업이 완료가 됐었고 장기적으로는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이런 가축 분뇨의 관리 시스템 처리 시설에 관한 연계 강화를 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악취 방지법을 이제 보게 되면 악취가 이제 발생을 해서 민원이 생기면 이런 그 민원이 생기는 지역인 경우에 보통은 이제 50만 인구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실태조사 같은 경우인데 여기에서 주목하실 부분들은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또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되는 지역을 관리 지역으로 묶는다.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농가들이 한 개 부분의 마을에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관리 지역이 아니고요. 일부 어느 지역의 경우에 밀집되어 있는 농가들의 경우에는 이런 관리 지역으로 묶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관리가 잘 돼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해제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해제에 대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자, 신고 대상 시설 지정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민원이 발생을 해서 어떤 경우 지자체의 공무원분들이 지도 점검을 통해서 측정의 결과를 그 농장에게 알려주면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가 됐을 경우에 보통은 기타 지역의 경우 15배수에 초과하게 되면 이상이 되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보는데 이런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 물질이 3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관련법인데 유사 관련법으로 가축 분뇨의 관리에 대한 가분법,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선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정지 명령도 나갈 수 있고요. 폐쇄 명령도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신고 대상 시설을 만약에 지정을 받게 될 경우에 악취 방지 계획서라는 걸 지자체를 통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농가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악취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악취 방지법에는 배출 시설에 대한 신고 대상 시설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환경부령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됩니다. 6개월 안에 계획 수립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악취 방지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설치 운영 신고 그 다음에 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악취 방지 계획이 수립 또는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러한 시설 운영 신고서를 제출과 동시에 6개월에서 1년까지 저감 시설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6개월 이하의 계획을 세우고요.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시설? 저감 시설이죠. 악취 저감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운영 신고서, 설치 운영 계획서 안에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장의 배치도 일부와 그다음에 설명서, 공정도 일부를 넣어야 되고요. 악취 물질의 종류, 농도, 발생량에 대한 예측 명세서를 넣어야 되는데 어렵겠죠? 일반 농가들이 할 수 있을까요? 악취 방지 계획서의 일부와 또 연간 유지비 관리비나 아니면 경영상의 이런 유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관리 계획이 첨부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일반 산업 분야에서 환경 관리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리인들이 어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인허가 대행 업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농가들이 이거를 작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아니면 도움을 줘야 될까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악취방지법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 허용 기준입니다. 배출 허용 기준은 복합악취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합악취는 공기이석관능법이라는 법을 사용을 해서 이런 희석 배수 몇 배 몇 배, 우리가 얘기하는 몇 배 몇 배를 얘기하는데, 보통의 관리 지역이라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15배수를 적용하고 있고요. 우리 축사는 다행인지 아직 부지경계선에서만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일반 사업장들은 배출구에서도 하죠. 그래서 500배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축산의 경우에 15배수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초과가 되면 한 농가가 마을에 한두 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밀집되어 있는 농가들이 많다 그러면 관리 지역으로 묶어서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15배 또는 강화된 10배 적용을 하는 지역도 생겨납니다. 다음은 이제 지정악취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이내에 3회 이상 초과를 하게 되면 이러한 물질들도 어느 하나 22종까지 있습니다. 1번부터 22개의 물질이 있는데 어느 하나 초과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초과 한 번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복합악취의 경우에만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대부분 복합악취를 합니다. 황화수소의 경우에 0.1, 0.02, 20ppb 정도의 만족을 해야 되고요. 암모니아의 경우에 1ppm 정도의 농도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 기준치보다 초과하게 되면 신고 대상 시설 또는 배출 기준에 따라서 관리 지역으로 묶이게 된다는 거죠. 단 한 번의 경고로, 한 번의 초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결과들이 지자체 이제 어떤 과태료나 이렇게 부과만 되지 바로 신고 대상 시설이나 관리 지역으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악취 강도에 대한 복합악취의 희석 배수의 관계를 연구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농가들이 이걸 측정을 하고 이게 어렵죠. 일반 누가 자연스럽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또 많이 들고. 자, 악취방지법에 있는 내용인데, 악취방지법에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많이 보통 느끼는 냄새가 좀 난다라고 하면 최소 인지 농도라고 합니다. 이 최소 인지 농도는 물질마다 다른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한계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역치라고 하죠. 역치값. 다시 말해서 트레시홀드, 숄드 값이라고 하는데, 이런 트레시홀드 값이, 역치 값이 물질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모니아, 복합악취 말고 황화수소 이런 물질들,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복합악취랑 이제 상관관계를 해봤어요. 도대체 보통 치기일 때 어느 정도의 복합악취가 나는지. 보통 2.5니까 요 사이와 요 사이가 되겠죠. 요 사이와 요 사이 정도, 2.5 정도가 되면 10배에서 30배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복합악취 실험은 패널이 5명을 가지고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그 5명이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래서 그 냄새가 나게 되면 기하평균, 루트 3의 기하평균을 두고, 예를 들어 10배에서 맡은 사람이 있고 10배에서 맡은 사람이 있고 30배에서 맡은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결과값은 14배수가 나옵니다. 기하평균이기 때문에. 근데 2명이 30배수가 맞고 1명이 10배수로 나오면 이 결과값은 20으로 나오죠. 그러면 초과입니다. 아까 기준이 15라고 말씀드렸죠. 초과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보통 강한 취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이 시골의 정서하고 좀 다르게 냄새가 심하네, 분뇨 냄새는 안 나네, 이 정도 크게 느낄 정도면 사실은 이 정도가 나오는 거죠. 거의 초과 범위의 수준에 오른다는 겁니다. 나머지 4도, 5도 이 정도 되면 그 지역은 사실 이제 자주 주기적으로 냄새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이제 축산에 관련된 현황을 보면 그동안 보면 이제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정화 처리는 예전 그대로입니다. 연도별로 나타내는데요. 요 파란색과 초록색과 빨간색의 초록색, 파란색과 초록색에 대한 보라색에 대한 부분이 보라색에 대한 부분과 위탁 처리에 대한 부분만 달라지고, 위탁 처리에 대한 부분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원화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퇴비는 자원화를 해야 되잖아요. 폐기물이 아닙니다. 축산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완벽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그리고 고품질의 비료로 활용 가치가 높은데 이 자원화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감소하는 추세죠. 위탁 처리는 증가하고 있고, 위탁 처리 업체들이 어떻게 어느 경로로 어디에 농지에 뿌려지는지 사실상 이 통계에서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정부의 축산환경 개선 자금이 현황인데 100만 단위입니다. 보통 보면은 최근이 아니고 2018년도까지 보면 매년 1,500억 원이 이제 축산의 모든 축종의 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정부는 악취저감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쓰여집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쓰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악취 문제가 아직까지 여전하죠. 민원 문제도 점점 늘어가는 형태고요. 양돈의 사육 현황인데요. 19년 자료입니다. 전국에 이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국민의 정서가 우리는 예전부터 가축을 키워왔고 그 가축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또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순환 과정이 계속됐는데, 인구가 증가하고 밀집이 되면서 사실상 기존에 있던 농가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거나 폐업을 하거나 이러한 상황입니다. 총두수는 크게 늘지 않았어요. 농장 수도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슬러리 저장은 우리 어떤 편한 방법에 있어서 보통은 70%에 가까운 65% 이상의 구조로 돼 있고, 슬락 구조도 개방식의 환기 형태가 많습니다. 축산 관련 이슈가 있는데 뭐 누구나 요새 핸드폰이 작용이 원활하신데, 그런데 악취라는 냄새라는 용어를 쓰면 축산, 농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런 정보들을 쉽게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악취는 대표적인 감각공해인데 지역 주민들과 삶의 질이 하락하게 되고 주민들과 갈등을 형성시키죠. 또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축산업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화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을 받고 있죠. 자, 하나의 지자체의 사례입니다. 지자체 민원을 발생을 했는데 17년 대비 19년은 갑자기 100건 정도에서 140건, 한 1.5배가 늘어났죠. 민원 증가율이 급격하게 집단 민원이 형성됐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돼지 관련, 양동 관련 민원율이 80까지, 이때는 17년도에는 40 또는 18년도에는 26건밖에 안 되는데 80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이런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집단 민원에 대책이 없습니다. 또 그 지자체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어느 축종에서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가 봤더니 실제 한우에 대해서 40, 돼지에서도 40이 넘는 비율이 비어있고요. 18년도에는 42, 40, 비율이 좀 줄었죠. 양돈이. 19년도에 됐더니 30, 다시 55가 늘어났습니다.
누가 누구 건지 모르는, 근데 돼지로 예상하고 그냥 한우로 예상하고 고민이 있겠죠. 축산에 대한 지역별로, 그 지자체의 지역별로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A, B, C, D라는 형태로 봤을 때 악취 관련 또는 먼지에 대한 관련 민원이 좀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C의 지역의 경우에 23건으로 축산악취 또는 먼지로 전체 비율의 약 40%가 넘는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B 지자체, 다른 지자체의 또 민원 사례를 분석을 해봤더니 돼지 관련이 19년도에 60%가 넘었죠. 20년도에는 닭, 개가 돼지를 뛰어넘었습니다. 반대로 24년도를 봤더니 돼지는 25%가 늘었고 닭의 경우 거의 30%에 임박하고 강아지의 경우에 17% 줄어들었죠. 또 22년 최근에 봤더니 돼지는 35%, 한우는 많이 줄었고 젖소가 좀 늘어났고 개가 10%보다 더 낮은 8.5%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닭도 13%밖에 더 줄어들었죠. 절반 이상 줄어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지역의 형태, 정책의 형태 이런 거에 따라 민원 형태들도 다양하다는 거고, 접수에 대한 종류, 분류도 공무원분들이 분류를 잘못 오류를 했을 때, 또는 민원인들이 어디 건지 축종을 제시하지 않는 한 돼지인지 닭인지 구분이 안 갈 수 있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축산 관련해 양돈의 그 돈사의 구조를 보시면 특징은 보통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이제 슬락 구조로 돼지들이 여기에서 있으면 분뇨들이 떨어지는 형태. 그래서 분뇨가 여기 저장되는 형태. 분뇨가 저장되면 보통 3일 정도, 유기물은 3일 정도 지나가게 되면 혐기화가 시작이 됩니다. 혐기화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아모니아나, 아까 말씀드린 아모니아나 황화수소나 H2S라는 얘기도 하고요. 분자량으로 NH3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를 합니다. 퇴비화를 중심으로 하는 퇴비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정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화 처리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액비화를 중심으로 한 액비 저장 시설을 갖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크기나 형태나 아니면 재질이나 이런 거는 농가마다 다 다양합니다. 표준은 있으나 사실상 그 전부터 해왔고 또는 지금도 사실 바뀌고 있어서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정하지 않는 악취 발생원에 대해서 어디에서 도대체 냄새를 관리를 해야 될까? 라는 게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 악취를 양돈의 입장에서 보면 농장 형태나 창문 형태, 물론 100일 밖으로 나가니까 청소 상태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사 내부에서 발생을 하겠죠. 분뇨가 배출이 됐으니까 거기서부터 컨트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사 내부에서 우리 돼지들이, 생산동물들이 있는데 환기 시스템에 따라도 달라져야 되고 출입로나 이런 데 개방이나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바닥 형태가 슬라시냐 아니면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겠죠. 분뇨 처리 저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특히 이 분뇨를 발생했을 때 고액 분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류조, 퇴비장 그 밖에도 액비나 고속 발육이 빨리 부숙을 시키기 위한 고속 발육의 형태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그 분뇨에 대한 가스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바이오 코튼이나 터널시 세정이나 악취 저감이나 그 밖에도 산화 작용을 하는 오존을 쓰건다거나 이산화 염소수를 쓴다거나 그런 방법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 있고 실제 사용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저감시설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왜 냄새 민원은 여전할까?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앞서서 말씀드린 게 케이스 바이 컨트롤이라면 이 돈사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분뇨의 흐름도를 지금 분뇨 처리 공정도를 예시를 나타낸 겁니다. 어느 농장이든지 여기서 5개 단계는 하나씩 있습니다. 보통은 집수시설에서 유량조정조나 이렇게 해서 액비를 만드는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얘를 고액 분리를 한 다음에 데칸타나 아니면은 우리가 원심 분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고용분을 또 퇴비화 시설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부터 고액 분리를 한 단계부터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들이 갖춰져야 되고요. 어느 하나 빠질 수 없게 다 악취를 제어할 수 있는 저감 시설들이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죠. 이런 시설들, 고가의 비용, 악취 방지 시설이라고 하는데 탈취탑 이런 거 고가의 방지 시설 어떻게 놓습니까? 자, 가축 분뇨는 오염의 부하량이 높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3일 이상 경과가 되면 혐기화가 되는데 부하량이 이 혐기화에 따라 점점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하량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오염 성분도 다양한데 그게 뇨와 분에 따라서 더 많아져요. 뇨보다 분이 오히려 고농도의 유기질이 더 많기 때문에 농도에 대한 성분의 부하량은 더 큽니다. 악취 분뇨의 성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연령이나 체중, 사료 종류, 그 다음에 급수량 이게 달라질 수 있고요. 종은 보통 우리나라는 거의 통일이 됐다고 보고 나머지 연령이나 체중이나 사료 뭘 먹이냐 또는 물이나 이런 것들을 환경개선제를 뭘 섞어서 먹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계절적인 영향도 달라지고 사실 지역적인 영향도 달라집니다. 지역적인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이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사실은 생산동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실 불가피한 물질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재활용이 필수라는 게 강조하고 싶은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악취가 도대체 어떤 성분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암모니아, 복합악취, 황화수소 정도만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그럴까 한번 보시죠. 이 지금 자료들은 어떤 연구 자료입니다. 시설별로 악취 발생의 물질의 종류를 나타냈는데 기여도예요. 자, 복합악취를 측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복합악취를 기준으로 지정악취에 대한 분석을 해봤더니 기여도가 한 지역의 부지경계에서 황화수소가 이렇게 50%가 넘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암모니아는 조금 나왔네요. 5%. 나머지 95%는 다른 물질들인 거죠. 그리고 황과 같은 화합물류도 한 3% 정도 더 나왔고요. 대기 중에도 있는 알데히드류가 한 17% 정도 나왔고 기여가 이쪽 비율이 더 많다는 거죠. 여기에 트리메틸아민도 있습니다. 비육사를 봤더니 황화수소 여전히 나오죠. 트리메틸아민도 그렇고 암모니아 6.7 기여도가 6%밖에 안 되네요. 7%밖에 안 되네요. 여기도 봤더니 육성사에는 좀 작은 대지죠. 비육 단계보다 좀 그러니까 청년기 보시면 3%밖에 안 됩니다. 복합악취의 기여가 우리는 암모니아 제어만 하자. 악취의 관점에서는 사실상 암모니아도 영향은 있지만 다른 물질들을 제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퇴비장의 경우에도 황화수소가 많죠. 우리 오줌 경우에도 황화수소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자원화를 해서 할 때 우리가 그 액비화를 시킬 때 산소를 공급해주면 호기성 상태를 만들어주면 산화작용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해주면 황화수소는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민원 때문에 폭기를 못하죠. 다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세정탑이나 이런 저감시설들을 주로 봤더니 물로 다 이용하는 방법
그 외에 화학물질들이 70%가 넘는다는 거죠. 다 황계열. 트리메틸아민 기여도가 결국에는 복합억치를 15배수 또는 그 이상 본사에서 발생하는 분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기여도가 다르다는 거죠. 초점은 근데 우리가 암모니아로 얘기하고 있죠. 이런 암모니아 초점으로 악취 관리를 하면 정말 맞을까요? 자, 실제 농가의 현황을 딱 봤더니 폭기 전 민원 때문에 폭기를 못 하고 있어요. 폭기를 시작을 한번 해봤더니 황화수소가 수십 ppm이 나옵니다. 최근에 사망 사고도 일어났죠. 정화조 청소하다가 황화수소가 수십 ppm 이상 일어나면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고 혐오감이 일어나고 암모니아 경우에도 수백 ppm까지 올라갑니다. 혐기가 때문에 그럽니다. 이걸 꾸준히 잘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민원 때문에 결국 시설을 가동을 못한다는 거죠. 민원이 우려해서 피해 우려 때문에 작동을 못한다. 시설이 있는데도. 폭기 중에 일부만 요만큼만 하고 있어요. 간헐적 폭기. 그냥 놔두면 썩으니까 자원화를 위해서 농가들이 그래도 열심히 민원을 최소화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이 정도 폭기 가지고 여기가 현기화된 게 호기성으로 바뀔까요? 순식간에. 쉽지 않은 얘기죠. 일부 농가들은 주기적인 부숙 활동을 잘합니다. 수분졸졸제를 충분히 넣어서 아예 분유 퇴비를 한 거를 그 위에다가 퇴비 왕겨나 톱밥을 다 도포시켜서 냄새가 수분을 또 머금고 또 냄새가 위로 이제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걸 좀 막아주죠. 낙차로 인한 냄새 유발이 나는데 보통 이런 저장조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산소를 좀 접촉을 해주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농가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냄새를 더 유발시킨다. 차라리 여기에다가 이렇게 길게 라인을 받고 수중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면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좀 적겠죠. 사실상 표면에서는 냄새가 어느 정도 딱딱하게 굳어있거나 굳어있기 때문에 냄새가 안 올라오거든요. 건들지 않으면 분유는 냄새가 안 난다. 근데 건드는 순간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죠. 덮개 설치 운영도 사실 권장사항이죠. 그게 사실 밀폐입니다. 자, 우리 농가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시설들을 다 개보수해서 뚜껑을 덮고 또 뚜껑을 덮고 또 이런 수세 물르다가 올인오라웃도 시작하고요. 일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압룰 박스로 해서 아예 밀폐를 시켜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퇴비사의 경우에도 이렇게 재질은 다릅니다. 보통 이런 썬라이트나 이런 재질로도 이렇게 퇴비사를 다 밀폐시켰죠. 그러니까 냄새가 이렇게 오픈시킨 때와 밀폐시켰을 때는 밖으로 나올 일이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부 농가들이 대부분 이런 안개분물 시설 또는 바이오 커튼이라고 하는 시설들을 여기서 안개분물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분사를 해야 효과가 있는데 간헐적일 수밖에 없어요. 시설의 한계예요. 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누구나 겪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악취가 배기구에서 나갈 때 이러한 부분에다가 오존수나 미생물제 아니면 물 또는 이산화염소수 여러 가지 우리 차화염소수나 나트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희석해 가지고 농도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밖에 지속적으로 못하니까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사례에 봤더니 이런 이동식 차량을 두고 바로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여기 산이었는데 도로를 냈습니다. 여기다. 이 농가를 잡으려고 도로까지 냈어요. 가봤더니 퇴비사가 운영이 적절치 않다는 거죠.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존에는 여기서 측정하다가 이격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초과를 할 수밖에 없죠. 초과가 돼서 지금 3회 걸리면 신고 대상 시설로 묶여야 됩니다. 기존 토착민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농가가 잘 운영해서 시설도 잘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한 300m 거리에 토착민이 사시는 데보다 남쪽의 방향에
이주민들이 생겼어요. 이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시설도 좋고 현대화도 잘 해놨는데 봤더니 그냥 저감시설 없이 그냥 배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감시설을 나름대로 갖춰서 했더니 민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지역사례의 경우에 허가부지는 여기까지인데 여기 또 어떻게 알고 공무원들이 측정하러 들어왔습니다. 저감시설이 되게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갖추고 있는데 이런 저감시설이 탈취타 하나에 2, 3천만 원짜리가 70 몇 개나 있는데 여기서 측정을 한들 가까우니까 10m밖에 안 되는데 안 걸리겠습니까? 설사 여기서 저감을 배출오염 기준에 15발까지 맞출 수 있더라도 작정하고 오면 안 걸릴 수가 없죠. 사실상 이 여기는 우수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퇴비사도 그렇고 액비 저장 탱크도 그렇고 다 오픈이 돼 있었어요. 다 밀폐되고 다 포집을 해서 저감 시설로 하고 있고 밀폐한 다음에 폭기를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액비, 우수한 액비도 농장 단위에서 생산을 해내고 있고요. 양계 농장이 있는데 돼지 농사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측정을 한 겁니다. 바람이 서풍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여기서 측정했다. 그러면 양계 농장에 저감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몰라요. 양도는 농장을 가봤더니 시설이 엄청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초과를 했습니다. 사실 작정하고 보면 대책이 없어요. 민원인이 여기서 민원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이란이안해서 저감시설을 좀 갖추게끔 만들어주고 안개 부분 시설을 이용해서 그 처리할 수 있는 시간대에 적정한 시간대에 맞춰서 저감 방안을 대책을 좀 강구해 줬고요. 이런 수분 조절제들을 잘 맞춰주고 또 부숙화도 잘 했고 기존에 오픈되어 있던 이렇게 오픈되어 있던 거를 다 밀폐를 해가지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황화수소나 암모니아나 저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이렇게 있는데 문 앞에서 여기가 액비 순환시설인데 순환시설이 적정하게 작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과에서 지도점검 위치를 여기를 점해가지고 봤더니 주변에 냄새가 다 나요. 도로에. 고정식 모니터링 장치도 갖다 놓고 24시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30배수가 더 넘게 나타났는데 다음에도 20배수 하다가 액비순환시설이 안정이 되니까 10배 정도로 밑으로 점점 2개월 후에 10배로 낮아졌습니다. 악취저감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이런 겁니다. 수세법, 약액세정. 여기다 약품을 넣으면 약액세정이 되는 거고 물만 사용했을 때 수세법이 되겠죠. 안개분무 시설이 이런 원리입니다. 산화법의 경우 오존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산화, 오존에 의한 산화 이렇게도 말하고요. 우리가 탈취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탈취제는 사실상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를 하나의 기술로 하나의 기술로 다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화수소, 암모니아, 알데히드, 지방산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데 하나의 처리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물로다가 녹여지는 수용 방법이 있고 물에 잘 녹는 물질이 있을 거고 또 물에 잘 안 녹는 지용성 물질이 있을 텐데 수용성 있는 물질들은 당연히 물에 잘 녹겠지만 아닌 물질들은 어떻게 제어하실 겁니까? 산화나 이런 방법들을 택해야겠죠. 그래서 수세과 흡수 또는 이런 소치제나 흡착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병합을 시켜서 하이브리드 방법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게 자본비가 저가니까 주로 많이 사용하죠. 운용비도 얼마 안 되니까. 현장에 적용 가능성도 있죠. 근데 공정마다 분유 처리 고후액 분리나 어디나 다 적용이 하나하나 여기 있는 걸 뜯어다가 저쪽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고 이럴까요? 작용이 어렵죠. 대용량 처리, 그러니까 대용량으로 발생하는 가스에 대해서는 처리 능력이 가능합니다. 또 저농도 오염물질은 적용이 또 가능하죠.
붉은색으로 표시해 드린 게 우리 축산 농가에서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컨설팅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시겠습니까? 우리 사장님들은, 우리 농가 하시는,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 최고의 생산성, 우리 생산율이 좋아야겠죠. 성적도 좋아야 되고, 사용 관리에 초점을 두실 건지 유전, 영양, 사료 다 영향을 주겠죠. 분유 처리에 초점을 맞추실 겁니까? 고액 분리, 퇴비화, 그래서 자원화를 하실 건가요? 환경 규제에 맞춰서 이 규제만 범위만 맞춰야겠다. 그래서 복합억치나 아니면 온실가스나 먼지에 대한 컨트롤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추실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사실 이런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이 다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상 운영이 일반 농가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설사 제대로 시설을 갖춰놓더라도 민원이 발생을 하면 이런 민원 하나하나 대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런 컨설팅은 주기적이어야 되고요. 교육도 주기적이어야 됩니다. 악취 저감은 사실상 선택이 아닌 이제는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민원도 저감이 되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